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유튜브에 이어서 새로운 미일 지도자들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미 우리가 미일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일본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했고 또 그 언급한 내용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고 어떤 영향을 앞으로 미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오바마 정권, 바이든 정권 직전에 트럼프 정권이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은 이런데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정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어 갈 건가, 그 문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표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의 정책을 간단히 여기에 이제 도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01년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에 미국은 4명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일본은 8명의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내각 책임제고, 그리고 중요한 해산제, 내각이 불신임을 받으면 바로 해산하기 때문에 내각 해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총리 기간이 짧은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훨씬 더 총리가 많았죠. 예외적으로 아베 총리는 최장수 총리로 한 9년간 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당 정권, 그리고 트럼프 정권,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정권, 과거에 또 아베 총리가 1기 때는 또 이 공화당 조지 부시 2세하고도 또 같이 순회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지도자의 정책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 바이든 지금 대통령이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을 했죠. 그때가 바로 아베 총리의 집권 시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 총리의 승계자인 스가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바마 정권의 이 정권을 그대로 바이든 정권이 계승한다고 보시면 된다는 이 도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인해 드렸습니다. 우선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뭐냐? 중국을 향한 견제다. 그거죠. 앞으로 이 공통점은 계속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대외 통상 정책을 바이 아메리칸을 한다는 거죠. 바이 아메리칸은 뭐냐면 미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미국 정부는 우선적으로 산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장을 미국에 와서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은 트럼프가 강력히 시행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포퓰리즘을 이끄는 데 굉장히 도움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 정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위 환경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정책을 이탈하지 못하고 절반 정도 트럼프 정책을 유지해 가면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왜? 아직 백신이 완전히 미국의 코로나 전국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신의 전국까지는 아마 절반 정도 트럼프 정책을 유지하면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차이는 이미 나타나고 있죠. 동맹과의 연대에서는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동맹들을 서서히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맹은 아니지만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범민주주의 국가의 리더로서 지금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또 예는 환경과 기후 문제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확실한 색깔을 내면서 트럼프 정책과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바이든 정권과 오바마 정권의 공통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을 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그 정권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봐도 되죠. 왜? 기본적으로 민주당 전통 노선이 있죠. 전통적 자유주의.
그리고 오바마 정권 때 아시아 중시하는 그런 정책, 미국 애외주의, 그리고 리더십 회복 이런 거는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공통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거죠. 오바마 정권 때는 사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쓰고 재균형 정책을 썼어도 그 당시에서는 중국이 눈에 띄게 그렇게 가시화되리라고는 미처 몰랐다는 얘기죠. 오바마 정권 초기에. 그런데 바이든 정권 초기에는 이미 중국이 엄청나게 큰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권 초기에는 중국, 러시아, 인도를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세 나라를 똑같이 상호 의존이 필요한 파트너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정권 들어서는 이미 중국과 러시아, 인도를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패권 경쟁자로 위치를 정했고 인도는 코드 체제의 전략적 파트너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은 시대가 벌써 5,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오바마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주변 환경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권 때 오바마 대통령도 상당히 그 당시에 촉망을 받고 앞으로 엄청나게 대통령을 잘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바마 독트린을 선언했죠. 오바마 독트린이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너무 전쟁에 많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이 미국을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뭐냐 해서 나온 게 오바마 독트린이죠. 오바마 독트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의 균형 전략이라고 합니다. 역의 균형 전략이 뭐냐? 이 대륙별로 패권국이 있다. 전 세계 패권국은 지금 없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패권을 잡는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이 거의 그런 수준에 도달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패권국은 없고 각 대륙별로만 패권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어떤 패권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이 패권국입니다. 다른 데는 패권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패권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패권국이 나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어느 대륙에서 패권국이 됐을 경우에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국이 나오면 강력히 견제를 합니다. 그게 바로 역외 균형이죠. 자기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없으면서도 먼 데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 걸 견제하는 게 바로 역외 균형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독트린 때는 그걸 썼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아의 패권국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역외 균형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바마 독트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이 세 정권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게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외 안보 문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부시 대통령 때 동맹국과 완전 일치 협조 체제를 동맹국에 분산을 시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 자체의 말을 안 쓰고 각국에 다 분산시켰습니다. 해외 안보를. 이번 바이든 대통령 와서는 다시 동맹국과 협조하는 시스템으로 해외 안보를 지금 다시 추스리고 있습니다. 자, 공통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기후 문제, 핵 확산 문제, 테러리즘 문제. 이 문제 때도 오바마 대통령은 동맹국과 민주주의 국가 각국에 그걸 구분을 해서 분산을 했습니다. 각 동맹국에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개념이 없고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분산을 시켰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이 동맹국이든 민주주의 국가건 다른 국가건 미국이 이런 주도를 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리드한다. 이게 바이든 정권의 특색이죠. 또 하나 미국 애외주의라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어떻게든 모범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미국의 최고 위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전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그런 게 오바마 정권의 목표였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위상 필요 없다. 미국 이익이 우선이다. 어떻게든 미국 애외주의는 실현될 거니까 이런 정책이었고 바이든 정권은 미국 애외주의를 실현하는데
미국이 리더해가면서 모든 나라를 같이 끌고 가면서 미국 애외주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게 이 새 정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애외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 말은 원래 프랑스의 토크빌이라는 정치학자가 한 건데, 미국과 러시아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하고 신의 가호를 제일 많이 받은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애외주의다. 특히 미국은 애외주의가 통한다. 그래서 그걸 미국 애외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영어로 American Exceptionalism이라고 하죠. 왜 미국 애외주의냐? 미국은 종교 자유가 보장됐다. 그리고 미국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됐다. 미국은 공평하다. 모든 인종들이 다 와서 미국에서는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왜? 미국은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고, 자기네들이 제도적으로 과거 남북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 그리고 자원적인 면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종 여러 가지 화합 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가호가 미국에게는 달리 적용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미국 애외주의입니다. 그런데 미국 애외주의는 겉으로 나타나질 않죠. 다른 사람들은 거의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미국의 엘리트 정치가들은 얘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오히려 미국한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의 대부분 비공식적인 이데올로기 머릿속에는 미국 애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 동맹 얘기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 애외주의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이런 미국 애외주의에 따르는 동맹은 미국이 과감히 수용을 한다. 그 가장 잘 따르는 나라가 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국 애외주의의 보통 양대 축이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 자유, 시민의 자유, 그리고 모든 걸 법이 지배하는 사회. 거기다 플러스 종교적인 관념으로 해서 신의 가호가 미국에만 특별하게 주어진다. 이런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엘리트 정치인들의 머리 구조에서 나오는 그런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 변화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래 지금 관심사는 대중 견제입니다. 트럼프 정권 때는 그냥 미국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우선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적 이익만 받는 게 문제였지만, 바이든 정권은 그게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것, 신장 위구르 문제, 홍콩 문제, 이런 문제에서 중국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지금 다루려는 게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인권 문제와 더불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반도체에서는 우리 한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죠. 중국과 함께. 그런데 미국은 미국과 가치를 같이 하는 나라와 이 반도체의 공급망을 재편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본도 대만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어떨 때는 한국 카드를 꺼낼 수 있고 어쩔 때는 대만 카드를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미국 플러스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 동맹인 일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국익에 초점을 잘 맞춰서 이 미국과 일본의 동향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기본적인 목표는 대중국 견제죠. 미국은 패권 경쟁을 의식해서 중국에 대해서 거의 포위하는 형식으로 호주, 인도, 일본, 미국 이렇게 사각체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교 노선을 전환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이 굉장히 부상을 하니까 이 중국을 향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중국만큼 이익을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일 동맹 관계에서 일본이 갑자기 자기의 외교 전환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 부상을 하는 건 결국 미국과의 대립 관계를 의미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과에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더라도 일본은 결국
미국 편에 속한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계산하지 못했던 경제적 손해는 대신 중국 이외의 동남아, 중동, 유럽 국가로부터 그 경제적 손해를 보상받는다. 이게 바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입니다. 이게 일본의 외교 노선 전환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죠. 전략적 충돌을 보면 중국의 1대1로 전략이 이렇게 빨간 선이고 지금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이 이 파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이 중첩되는 부분에서 결국 앞으로 미 중간의 어떤 패권 경쟁이 마찰이 바로 가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사실 2013년 아베 총리 시절부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외교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이게 이제 2018년에 외무성의 외교 정책으로 공식화했고 앞으로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동안에 예상했던 기대했던 이익을 어느 지역으로 대체를 하느냐, 바로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나라,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동남아 지역, 중동, 유럽 지역으로 그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예상되는 이익을 그쪽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인도 태평양 전략 배경에는 당연히 중국의 부상이 들어가고, 그리고 인도, 호주 등과 지금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미일 동맹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고요.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인데 이미 2018년에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2019년에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발표했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왔냐면은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방위를 해서 그때 아베와 합의한 게 바로 인도 태평양 전략의 기본적인 구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일본도 미국도 본격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게 있습니다. 2019년에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당면한 위협은 북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당면한 국가가 지금 북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새로 이번에 부임한 안보보좌관인 설리번은 이 쿼드 체제, 나토, 제2의 나토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방위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나토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토보다는 지금은 이 쿼드 체제를 지금 제2의 나토 체제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에 최근에 영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홍콩 문제로. 홍콩이 완전히 중국 페이스대로 지금 보안법 설정하고 갔죠. 그래서 영국이 과거에 자기네들이 자유주의를 홍콩에 심어놨는데 중국으로 귀속을 해서 영국이 다시 동남아시아 쪽, 북동아시아 쪽으로 지금 서서히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영국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에서 탈퇴를 했죠. 그러니까 브렉시트 탈퇴한 만큼 영국이 다른 어느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번에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일본에 와서 일본과 같이 공동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이 쿼드 체제가 퀸텟 체제, 그러니까 5개 체제로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 프랑스도 합류할 가능성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쿼드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센카쿠 열도입니다. 센카쿠 열도는 중국말로 하면 다이더운데, 이게 아까 말한 중국의 1대1로 하고 미국의 쿼드 체제하고 한 중간에 위치한 게 바로 센카쿠 열도입니다. 바이든, 그다음에 블링컨 국무장관, 셀리번 안보보좌관이 계속 센카쿠 열도를 미국은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접근, 지금 EPA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고
지금 퀸 엘리자베트 항공모함이 조만간 아시아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촉각을.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미국이 얼마나 애를 쓰고 조정하는 걸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미국이 3월 4일 날 잠정적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잠정적 국가 안보 전략 지침이 뭐냐면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을 세우는데 당분간은 이런 전략 지침에 의해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 외교 전략의 초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초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관계가 미래 위협 요소가 되지 말아야 된다. 오바마 정권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중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 중개를 하고자 노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 미국의 앞으로 외교 방침의 초안에 벌써 한일 관계가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보다 지금 이런 위치에 있죠. 그렇지만 미일 동맹은 앞으로 계속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미일 동맹이 너무 강하고 한미 동맹이 그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의 종속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강화해야지 우리가 미일 동맹의 그 강한 풍파에서 우리 나름대로의 스페이스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력할 분야는 과감히 협력할 필요도 있다. 불필요하게 한일 간의 과거사에 얽매여서 그 과거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해서는 안 되고 협력할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에도 나름대로 지정학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옆에 있고 북한도 옆에 있고 그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잘 맞춰 나가느냐. 이게 우리 안보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일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 오바마 정권과 트럼프 정권과 바이든 정권의 차이점을 들어봤고 그중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 정책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미일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